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러 바로 이곳 충남 서천의 문헌서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특별한 강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바로 태교입니다. 제가 대표로 여기서 좋은 강의 많이 듣고 정보도 많이 얻고 질문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쉬시면서 강의를 듣고 정보를 얻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사님을 먼저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어떻게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선왕실의 태교 이야기를 전해드릴 강사 신한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왕실의 태교라니 정말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우선 왕실의 태교를 어떻게 연구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저는 박물관에서 역사 콘텐츠를 연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람객과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왕실에 관한 그런 콘텐츠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저랑 저희 동료들이 한 명씩 이제 임신, 출산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겐 육아라는 숙제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이미 저는 힘들게 겪었지만 앞으로 겪으실 사모님들에게는 도움이 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제가 초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데 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유익한 정보가 맞는지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우선은 임신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좋은 정보만 잘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왕실의 태교법은 뭐 이런 게 도움이 되는 정보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초산이라고 하셨죠? 네. 요즘에는 자녀를 한 명만 낳는 부부도 많으시고요. 둘째, 셋째를 낳아도 한 명 한 명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게 기르고 싶으실 텐데요. 조선 왕실은 일단 왕의 아기가 태어나면 공주님, 왕자님입니다. 그리고 왕자님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후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임신하고 태교하고 출산하는지가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정성을 다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근데 전 사실 저희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아이가 정말 공주님, 왕자님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들께 오늘 조선왕실의 태교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격적으로 태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사실 태교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혹시 몇 주 차 되셨을까요? 제가 20주 차 됐습니다. 네, 그럼 절반 정도 오셨네요. 우리 태아가 엄마 몸속에서 40주간 성장하고 태어나잖아요. 처음에 아주 작은 생명일 때부터 신체 기관이 형성되고 이렇게 태어나기까지 엄마 몸속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먹고 마시는 것들 다 영양이 되겠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까지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태교입니다. 혹시 동서양에서 나이 계산법이 다른 거 아시죠? 그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고 서양으로는 이제 만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란 나이를 줄까요? 그거는 이미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1년 동안 살고 나왔다라고 하고 또 이 아이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작은 세포였을 때부터 신체 기관과 성정과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엄마 모체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가 또 여러 가지 자극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바로 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몸속에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태교가 정말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교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아들을 낳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물은 여기 문헌서원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고려시대 학자 모근이색을 기리는 서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뒤에 묘소도 바로 있고요. 네, 맞습니다. 모근이색은 고려시대에 아주 훌륭한 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또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시조 들어보셨나요?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정몽주 단심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고려시대의 뛰어난 학자 정몽주의 스승이기도 한데요. 이 정몽주는 학자로서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외교도 아주 잘했고요. 그리고 성품이 뛰어나서 고려 사람들의 아주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몽주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을 때 나는 훌륭한 인물을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통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행동이라. 그럼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그게 무슨 행동이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쉽네요. 아마도 좀 절제된 행동을 했거나 조금 더 노력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집회에 어머니와 아들이 다 같이 나오는 그런 가족입니다. 5만 원권은 심사임당이 나오고 아들인 율곡이는 5천 원에 나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율곡이이가 쓴 글에도 이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자녀가 태어난 그런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임당은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사임당 외에도 또 조선시대에 훌륭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태교에 관한 본격적인 책을 최초로 출판하신 분이에요. 조선시대 여성이 책을 썼다고요? 네. 바로 사주당 이씨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4명의 아이를 기르고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자기가 알게 됐던 노하우를 책으로 써서 냈습니다. 바로 태교신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지금도 서점에 가시면 사서 읽으실 수 있어요. 제가 태교신기에 나오는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다스리고 자녀를 잘 키우는 어머니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부터 시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확 와닿는 내용이네요. 그 심사임당이나 사주당 이씨가 훌륭한 인물인 건 알겠는데 그 혹시 아버지들의 태교에 관한 내용은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남존여비 사상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양반가에서는 부부가 정말 예의를 갖춰서 같이 대했거든요. 일단 존댓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활 공간도 아내는 안채, 그리고 남편은 사랑채 이렇게 따로 지냈습니다. 두 부부가 만날 때는 서로 약속을 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만나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면 당연히 엄마는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겠죠. 또 이런 것들이 태아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태교신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스승이 10년 가르치는 것보다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 가르치는 것이 낫고, 그리고 어머니의 10달 가르침보다 아버지의 하루가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감이 가시죠? 공감이 가네요. 네. 그 생명이 탄생되는 순간에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유전자나 이런 개념을 알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똑똑하지 못한 것은 누구 탓일까요? 아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태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했더니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은 꼭 제 남편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교신기나 또 여성이 쓴 규합총서 같은 책을 보면 임신 중에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상황들을 많이 조심하고 너무 큰 화를 내거나 많이 속상해하는 일들은 태아에게 좋지 않다.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쓴 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섬세하고 지혜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도착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남은 이야기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가시죠.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들은 그 양반들이 태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왕실이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우리는 왕이라고, 옛날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거로 뽑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앞으로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종대왕처럼 셋째가 왕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왕비가 태어난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들 중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어난 아기를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고 또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왕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궐에 있는 내의원이라든지 상궁 같은 전문가 집단이 함께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왕비가 그 태교를 시작할 때는 언제인가요? 네, 사실은 태교는 임신 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요? 네, 요즘에 계획 임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왕실은 철저한 계획 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길이를 받아서 그 날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그 길일에 왕과 왕비가 합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언제가 길일일까요? 무척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혹시 12띠 동물이나 뭐 자축인묘 진사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럼요. 그 올해가 쥐띠였고 네. 그리고 내년에 태어날 아이들이 소띠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 신축년 소띠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부지런한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12띠와 그리고 10간을 합치면 60갑자가 돼요. 그래서 이 60갑자로 연월 일시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의 해, 소의 달, 소의 날, 소의 시 이렇게가 다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길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뱀의 날이라든지 호랑이 날 이런 날들은 좀 사나운 기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피하게 되는 거죠. 또 달의 기운이 뭐 초승달이나 금음달인 경우에는 너무 기운이 약하다. 이래서 안 되고요. 또 너무 꽉 찬 보름달은 앞으로 기운이 쇠할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날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왕비의 가임 기간이어야 되는 거고요. 어우, 그러면 그 만날 수 있는 날이 뭐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 기록에 보면 이렇게 왕과 왕비가 합궁할 수 있는 날이 정말 몇 달 동안 없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고요. 또 그날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좋을 때 아기가 탄생하면 그 아기도 좋은 기운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왕실의 태교가 왜 있었는지, 왜 중요한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순간이 시작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왕비가 임신이 됐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태교가 이제 왕비가 사는 공간을 옮기는 겁니다. 아, 거처를 옮기나요? 네. 그럼 뭐 친정으로 옮기나요? 사실 왕비는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부모님이 계시는 친정에 가면 제일 편안하고 좋겠죠. 후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정으로 가서 아기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궁궐 안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기를 낳다가 잘못되는 일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왕비는 궁궐 밖을 나갈 수는 없고요. 대신 궁궐 안에서 가장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인 별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혹시 중전마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요. 중전이란 뜻이 궁궐 안에 가장 가운데에 집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왕비가 궁궐의 한가운데 있다 보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에 굉장히 생각도 많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래서 별궁에 가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태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건 진짜 부럽네요. 저도 사실 그 태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돌아다닌다거나 이건 제 몸이 좀 무거워지고 피곤하고 사실 좀 그래서 그냥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좀 이렇게 쉬다 오고 싶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편안해야 아기도 편안하잖아요. 사실 왕비도 임신하자마자 생활 공간을 바꿔주니까요. 태교 여행도 참 좋은 태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문헌서원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정말 조용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 마시는 이 공간이 진수당이라고 하는데요. 학자들이 학문을 연마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또 요즘에 밖이 조금 위험한 때도 있어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생활 공간에서 약간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왕실태교가 아주 유익한데요. 혹시 뭐 다른 것들도 있나요? 제가 왕비의 별궁 인테리어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왕비의 방이라고 해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 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은데요. 작은 방석이라든지 예쁜 가구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정도 되는 그림을 벽에 걸어도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그런데 왕실에서는 아주 큰, 한 100고 정도 되는 그런 그림을 병풍으로 만들어서 뒤에다가 장식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는 정말 아름다운 꽃과 나비, 새들이 이렇게 논이는 그런 장면을 다채로운 색감으로 그려서 왕비가 이 그림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10가지 장수하는 그런 자연물들을 그린 십장생도 그림 들어보셨죠? 네. 그런 그림도 이렇게 꾸미기도 했고요. 네, 요즘 컬러 테라피라고 해서 색깔을 칠하면서 힐링하는 그런 취미생활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강한 색감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보면서 시각적인 자극도 얻고 즐거움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그림 전시는 보러 다니지 않는데 그 집안의 인테리어, 네. 그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침구류 색깔을 좀 바꾸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약간 너무 실용적인 이렇게 질리지 않는 그런 걸 선택하시기보다는 이번만큼은 조금 자극을 줄 수 있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태교를 하시려고 평소에 잘 안 가시던 되게 어려운 작가의 전시를 가서 도슨트 설명을 오래 듣고 이러시는 것도 좀 힘드시잖아요. 전시를 보러 가셨을 때 그냥 즐긴다. 우리 아이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임신 후반기로 가면 좀 많이 걸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미술관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왕비는 그 별궁 안에서 하루 종일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냥 종이로 된 책이 아니고요. 옥이라는 보석에 새겨진 책이에요. 옥 아시죠? 알죠. 조선시대에는 금 다음으로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보석이거든요. 색깔도 은은하고 우아할 뿐만 아니라 사실 건강에도 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임신한 왕비나 세자비는 항상 옥을 몸에 지녔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화려한 보석들을 보면서 예쁜 공주님 왕자님이 태어나기를 바랬던 거죠. 너무 좋은데요? 귀가 솔깃합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는 검은고날 가야금 음악을 들으면서 어린아이 입을 옷을 바느질을 한다거나 자수를 하는 그런 그림 태교를 했습니다. 저도 클래식을 들어봤거든요. 아이한테 좋으라고. 근데 바로 잠이 오던데요? 네. 음악도 그림과 마찬가지로 내가 듣기 좋은 음악을 골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5개월쯤 되면 직접 엄마 배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다양한 장르의 음악 또는 다양한 종류의 악기 연주를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아기가 뱃속에서 이건 무슨 소리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러면서 자극을 받고 또 세포들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바느질 태교는 해보셨나요? 그 소근육을 쓴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뭐 태교에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이나 이런 쓸모없는 생각들 그런 게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집중을 하니까. 맞습니다. 왕비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사실 임신하면 걱정거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잊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는 사실은 모든 바느질을 다 사람 손으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옷을 지어 입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태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왕실에서 아기 옷을 만들 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최고급 비단을 썼을 것 같은데 오히려 헌옷을 얻어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왕실인데 비단 옷이 아니라 헌옷으로 네. 한다고요? 그런데 아무나 입었던 옷은 아니고요. 훌륭한 인품을 지닌 신하가 입었던 무명 옷을 얻어서 그것을 잘라서 재활용을 해서 입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그 훌륭한 학자처럼 자라거라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실용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생아 옷을 입힐 때 여러 번 빨아서 사실 입히잖아요. 이 거친 새 옷에 그런 것들이 신생아에게 좋지 않고 여러 번 빨았던 옷이 오히려 좋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검소하게 자라라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아기 옷은 얻어서 입히면 좋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임신 5개월이 되면 아기가 직접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궐에서 목소리가 좋은 내시나 상궁이 좋은 책을 이렇게 아기 배에다가 읽어줍니다. 낭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로 어떤 책을 읽나요?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네.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조선시대 어린이들이 서당에서 배우는 그런 기본적인 책인데요. 제목은 명심보감, 동몽선습 이런 책입니다. 그럼 사람이 태어나서 가져야 할 바른 생각,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예의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책인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사모님들도 잠깐 눈을 감으시고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잠시만요. 저도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으며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 간에는 다름이 있고 어른과 어린이 간에는 순서가 있으며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다. 이 5가지 일은 하늘의 질서요.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행실이 이 5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오직 효도가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 저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와닿네요. 네, 저는 부부가 다름이 있다라는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같이 남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간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육아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서 다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육아가 힘들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좀 부부간의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의미에서 다름을 의미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산모가 점점 7개월쯤 되면은 배가 커지면서 이제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자궁이 커지다 보면 위를 눌러서 소화가 좀 어렵게 되죠. 이럴 때 소화가 좀 되기 어려운 단백질, 고기 반찬류를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순두부 같은 음식을 왕비에게 올렸다고 합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출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양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보양식이요? 어떤... 혹시 용봉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그게 용이랑 봉황이 들어가는 건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음식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한 음식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육해공에 가장 좋은 단백질이 다 들어간 음식입니다. 잉어, 닭, 해삼, 전복 이런 좋은 음식을 야채를 넣고 함께 푹 끓여서 이렇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잉어가 들어가네요? 네, 산모님들 중에 출산하시고 나서 시부모님이 잉어즙을 다려오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잉어가 붓기 빼는데 아주 효과가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임신 후반부로 갈수록 손발도 붓고 다리도 붓잖아요. 그래서 이 붓기를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면서도 체중 조절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하면 혈압이 오르고 또 임신 당뇨나 임신 중독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임신을 했어도 그 체중 조절은 계속 해야 되네요. 네, 이제 너무 단 음식이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보다는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몸이 이제 무겁고 힘들다 보니까 자꾸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이런데 그럴 때 꾸준하게 산책을 하시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허준이 쓴 동의보감이라는 책에도요, 임신 중독증은 아주 위험한 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허준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허준이 실존하는 인물인가요? 네, 실존하는 인물이고요. 궁궐 안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을 내의원이라고 하는데 왕실 가족의 주치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장금 들어보셨죠? 네. 장금이 또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허준과 장금이 같은 사람들이 내의원에서 왕비의 건강을 매달 검진을 하고 또 그때 필요한 탕약을 지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주치의도 있고 한약도 먹고 그쵸? 산모님도 매달 가서 병원 가서 검진 받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왕비님께 바쳤던 탕약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록에 보면 왕비에게 바쳤던 탕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뿌리 채소 중에 백출이라는 약재가 있고요. 또 이렇게 잎사귀 부분이 천궁, 당귀 같은 약재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백출, 천궁, 당귀 같은 약재는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재라고 해요. 사실 임신하면 혈액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혈액을 잘 만들어주고 또 출산 시에 뭉친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한약을 드시게 되면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귀는 쌈채소로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제 다른 그 뿌리채소, 뿌리 약재들은 한번 제가 찾아봐야겠네요. 네, 이제 우리 임신 막달 얘기가 남았는데요. 다른 곳으로 한번 옮겨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네, 막달이 되면 몸이 많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출산 걱정에 마음도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기다렸던 아기를 만나는 시간이 오는 거잖아요. 걱정보다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태교신기라는 책에 보면 막달의 산모가 꾸준히 산책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거나 또는 계단을 올라가거나 미끄러운 곳을 갈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몸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바뀌잖아요. 제가 사실은 계단이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르내렸던 그 계단에서 막달이 됐을 때 내려오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꼬리뼈 골절이 와서 정말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그 느낌, 옛날 느낌을 너무 믿지 마시고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제가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근데 벌써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사실 그 출산, 그 양육, 뭐 이런 것까지 너무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왕실의 태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제가 사실 그 태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태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뭐 제가 너무 지나친 교육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태교에 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인테리어, 그림 태교, 음악 태교, 바느질 태교, 건강 태교, 뭐 남편과의 관계까지. 근데 이게 전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아기도 건강하고 행복하니까요. 우리 아이가 엄마 따라서 건강하고 또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잠재력도 아주 풍부한 그런 아이로 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태어난 우리 아기가 조금 예민하다,
내가 태교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아이의 성정이 결정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데 너는 나의 소중한 아이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게, 너를 조금 더 보살펴 줄게, 이런 마음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산모님들께 그리고 저한테 그 말씀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우리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없는 신체 기관이 있죠. 바로 우리 아이가 잉태돼서 성장하는 곳인데요. 자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궁자가 궁궐 궁자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공주님 왕자님이 탄생한 궁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주 귀한 왕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나 자신을 조금 더 보살펴주고 소중하게 아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임신과 출산은 너무나 축복되고 행복한 일이기는 한데 당사자인 산모들은 힘든 순간이 참 많거든요. 그런 순간에도 나 자신을 아껴주고 보살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순산을 기원하겠습니다. 순산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끝까지 잘 명심하고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네,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